안녕하십니까, 최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산세무 2급 파이널 특강 이론 시험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며칠 있다 시험 치르게 되시니까 그동안에 책을 처음부터 다 같이 한꺼번에 정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출제된 형태들을 좀 정리해가면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회계 세무 2급의 이론 시험 출제 경향이 아니죠. 범위 보면 재무회계 5문제 10점, 원가회계 5문제 10점, 부가가치세는 2개 또는 3개 나올 때가 있고, 얘가 2개 나오면 얘가 3개 나오고, 얘가 3개 나오면 얘가 2개 나오고, 이런 형태로 이론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부가세 출제된 것들의 좀 경향만 좀 보시고, 소득세는 내용이 너무 많고 법이 자주 바뀌니까 그건 패스하도록 할게요. 일단 재무회계 편에서 나온 것들에 이제 이게 뭐냐면 문제를 풀어봤자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 문제에서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를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좀 자주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떴다는 얘기는 자주 출제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회계 2급, 1급에서도 많이 보는 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및 타인 발행 당좌수표 등은 이건 통화 대용 증권이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치 변동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인데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2장의 문단 35에 있는 내용물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인 통화하고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예금인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중요한 얘기 3개월 이내인 거.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는 바드름은 통화대용증권에 해당한다. 그래서 만기가 이미 지난 바드름은 통화대용증권입니다.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겠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 미실현 보유손익, 즉 갖고 있으면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단기손익 항목, 즉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와 반대로 매도가능증권 미실현 보유손익은 단기손익에 포함하지 않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합니다. 그것도 자주 나오는 문구네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봤더니 장부상 재고가 있고 실사에 의해선 재고가 있고 간모량이 50개인데 그 중에 정상 간모가 95%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의 단가가 있고 이게 71만 250원이 정상 간모 손실이다. 이 정상 간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해야 되니까 매출 원가를 증가시키게 돼서 매출 총이익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형태의 문제라는 얘기네요. 단순하게 재고자산 간모 손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면 원가성이 인정이 되니까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면 원가성이 인정이 안 되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자라는 문구가 자주 나오는 문구지만 그걸 이제 계산 문제에다가 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자산 매도가능 증권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 즉 매매일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기록하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 매매증권하고 똑같죠. 이때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 즉 이런 수수료, 증권거래소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요것만 단기 매매증권과 다르네요. 단기 매매증권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경우에 미실현 보유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의 자본 항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을 비교하는 형태들이 자주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하고 만약에 시장가격이 없으면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의 현금 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 가능 가액이나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의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본서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객관식 문제를 낼 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서라는 게 있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한 30 몇 장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0장이 유형자산 편입니다. 그 중에 문단 19번째에 이런 문구를 출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거죠.
그게 이제 본서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본서에 편입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니까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이거는 본서에 있는 거죠. 외워야지. 자, 다른 자산이에요. 이종 자산과 교환으로 이렇게 주고 취득하는 이런 이종 자산은 원가를 뭘로 할 거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뭘 주냐? 돈을 주잖아. 돈을 주는 걸로 측정하지. 근데 돈을 주지 않고 이종 자산을 줘. 이종 자산을 주고 내가 취득하는 건 뭐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저것의 공정가치로 적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 준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하다. 내가 주는 게 불확실해. 그러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돈 준 걸로 취득 원가를 적을 거니까 돈 준 것 대신에 내가 다른 이종 자산을 줬어. 그러면 그 이종 자산의 공정가치를 얘의 취득 원가로 하는데 쟤를 모르겠다. 그러면 들어오는 걸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자산의 교환에 현금을 추가로 주는 게 있다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취득 원가를 결정해라. 이종 자산 주는데 돈을 좀 더 줬어. 그럼 거기까지 합쳐서 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설 보시면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이 유형자산의 뜻이죠. 1년을 초과해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 얘기는 일반 기업에게 할 수 있는 얘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정부 보조 등에 의해서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했다. 그럼 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하자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편.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해서 장부 금액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처럼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 가능가액이 증가하더라도 나중에 이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상각을 할 때는 원가에 기초해서 해라 이런 얘기에 처음에 취득한 원가대로 나중에 이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그 금액으로 상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도 아니니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 무형자산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돈 주고 사올 때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부채 쪽에 보시면 계산 구조가 유동부채 금액을 찾으래요. 이건 좀 수준이 낮은 거죠. 여러 가지 항목 나열하고 유동부채가 외상매입금이 있고 선수금이 있고 미지급금이 있는데 뭐 퇴직급에 충당부채가 하나 끼어 있거나 사채가 끼어 있거나 이건 비유동부채니까 아니다 라는 구조. 그런 것들도 자주 보이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그냥 난이도가 가장 낮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설마 이 미지급 비용을 아직도 비용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초창기 회계 2급 할 때나 다음 중 비용이 아닌 거 뭐 이렇게 할 때나 나오는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개정 과목에 유동부채만 찾아서 합계를 하라는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수준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비유동부채 사채의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가 클 경우에 즉 액면에 적힌 것보다 시장이 높아요. 그럼 아무도 안 사니까 사채를 싸게 발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나오는 이름이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본편. 자본편에서는 항목 열거하고 자본잉여금을 찾으래요. 자본잉여금 딱 세 가지죠.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감자 차익. 이것에 짝꿍이 있잖아. 반대 짝꿍.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손. 요것들은 다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반대거. 자본 거래인데 손해 난 거, 주식을 싸게 발행한 거, 자기 주식 내다 팔아서 손해 본 거, 감자하고 돈을 많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 요거 세 개 딱 짝꿍들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얘가 발생할 당시 얘가 있으면 얘를 먼저 상각하고 얘가 생겨야 되고, 얘가 생길 때 얘가 있으면 얘를 먼저 상기하고, 이 세 개가 다 그래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발생 당시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있으면 먼저 상계하고 나오고, 반대 마찬가지. 감자 차익 발생할 당시에 감자 차손이 존재하면 이거 지우고 나오고, 이렇게.
세 개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재무제표에. 그 다음에 그 얘기 요거는 이제 감자 차손은 감자 차익, 만약에 감자 차손이 생기면 감자 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남은 것이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미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저 둘은 서로 먼저 나타나면 지우고 나타나야 된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 건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이것도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낮은 형태. 기부금과 잡손실이 영업의 비용인 것만 알면 영업이익을 구하는 것을 못할 사람은 없겠네요. 구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렵게 난이도를 올리면 이 매출 총 이익률이라는 것을 구하는 방법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매출 총 이익에다가 매출액을 분모로 깐 게, 즉,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가 매출 총 이익인데 여기를 다시 매출액으로 분모로 깔아. 그걸 보고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이 0.25인데 0.25니까 매출 원가가 얼마냐를 지금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방식이. 저 틀을 갖고 있으면, 매출 원가는 이제 60만 원입니다. 요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본 틀이라는 얘기죠. 기초 재고, 단기 매입, 기말 재고가 매출 원가인데, 여기 기말 재고를 물어봐요. 여기 매출 원가를 알았으니까 요걸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한 칸 더 나가서 이제, 기말 재고가 장부상 15인데, 실제가 13밖에 없다.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구해라. 라는 얘기네요. 문제가 굉장히 길죠. 제일 먼저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 구조는 좀 암기하셔야 되겠죠. 매출 총이익을 분자로 놓고 분모가 매출액인 게 매출 총이익이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것들이 이제 기말 재고를 구하고 실제 재고하고 비교해서 감모 손실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얘기니까 가장 뼈대는 매출 총이익률을 구하는 거. 자주는 아닌데 어렵게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여러분 급수에서 나오는 얘기는 쉬운 계산 문제가 아니라 기업 회계, 재무 회계의 개념 체계,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서에 있는 문구를 다 이렇게 뜯어다가 돼요, 자꾸. 왜냐면 너무 회계 1급에 비해서 문제가 비슷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재무 회계 개념 체계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서에 있는 내용물 중에 그동안에 출제됐던 걸 좀 정리하면서 한번 다시 읽고 정리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재무제표는 정보 이용자에게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수단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면.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하에서 작성되며 그러한 가정에는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있다는 것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즉, 목적 적합성 있는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그 기업의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게 목적 적합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다만 조심하십시오. 현금 흐름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현금주의로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얘기, 이것은 다 지문에 출제됐던 문구예요. 뭐 맞는 것 찾아라 이렇게 할 때.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문 닫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십시오. 그러니까 문 닫을 의도가 있지 않으면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해라.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손 추정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기와 단기,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에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게 써라. 그래야 되겠죠.
요것을 뺀 이외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가 돼요. 변경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또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중요하게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항목과 표시를 전기와 비교해서 바꿈으로써 기업의 재무 정보를 더욱더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계속하지 않고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 들어보면 다 옳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1년 이후에 결제되더라도 유동부채라. 그래서 요 문구가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 매입 미지급 비용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하셔라.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보통은 영업주기가 1년 이내일 텐데 여기서 말하는 영업주기는 제조업이라면 원재료를 사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받는 기간, 이걸 정상적인 영업주기인데 이 영업주기가 굉장히 긴 회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뭐 숙성이 필요하거나 거기서 말하는 이 영업주기예요. 그러니까 영업주기가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2년일 수도 있잖아.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이미 다 아시는 얘기죠.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채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채 액면 금액은 확정되어 있지만 제품 보증을 위한 충당 부채와 같이 그 측정의 추정을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통의 부채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만 이런 충당 부채처럼 제품 보증 충당 부채처럼 추정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가 될지. 따라서 부채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재무회계 개념체계 문단 10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려면 금액이 반드시 확정돼야 한다.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 본문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통합할 적절한 항목이 없으면 기타 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타 항목으로 통합했을 경우에는 세부 내용을 주석으로 알려달라. 그 다음에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지금 이제 문단 여기는 회계 변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계 변경,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회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세법이 인정하는 걸로 바꾸는 것은 정당한 회계 변경이 아니다. 이유는 세무보고의 목적과, 즉 세법이 바라는 것과 재무보고, 우리가 하는 재무보고의 목적이 서로 달라. 세법에 따라 세법에 따른 회계 변경이 반드시 재무정보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회계를 변경하는 것도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겠다. 즉 이익을 조작하기 위해서 뭐 선입선출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바꾼다거나 그 다음에 세법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당한 회계 변경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회계 정책이 변경되면 소급해서 저기 앞에 것부터 다 고쳐서 합니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 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 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전년도 거를 다시 작성해라. 그 다음에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해서 그 효과가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고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합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발자산, 우발부채. 우발자산이란 과거 사건으로 생겼으나 자산인데 확정된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자산. 잠재적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이거 보고 우발자산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통제할 수 없고 그래서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지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구한테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기면 어떤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돈을 받는다든지 그것은 미리 잡아놓지 말라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이길 확률이 뭐 거의 99% 그러면 주석 정도로 기재해라 이런 얘기네요. 우발자산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만 주석으로 기재해달라. 보수적인 입장이겠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이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 이게 부채의 뜻입니다. 재무회계 개념책에서 보는. 그 다음에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산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잠재적인 부채,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그러니까 돈 나갈 것이 거의 나가지 않을 확률이 99%야. 아주 낮지 않는 한, 그렇게 약간이라도 있어. 한 10% 정도 돼. 돈 나갈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주석으로 기재해달라. 이게 정반대잖아요. 자산은 들어올 것이 거의 확실하면 주석으로. 부채는 나갈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적어. 근데 나갈 확률이 거의 99% 안 나갈 것 같으면 안 와도 되는데 나갈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어. 그러면 부채는 주석으로 적어라. 둘 다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때 인식합니다. 또 자주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로 이전이 된다. 상대방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는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어야 판매가 된 걸로 보겠다. 그 다음에 해당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물건을 주고 돈을 외상으로 하잖아요. 그럼 내가 물건을 건네줬잖아, 상대방한테. 내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정이 돼 있고, 돈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나간 물건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적인 상품 및 제품의 판매의 경우 재화의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건 일반 기업회 기준의 수익편에 있는 얘기입니다. 보통의 상품과 제품의 판매는 인도 시점에 수익을 잡는 거예요. 매출로. 특수한 경우에 상품권이나 입장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 매출은 이건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품 등을 제공하고 판매해서 상품권을 회수한 때 인식합니다. 즉 백화점이 상품권을 팔았을 때 매출을 하는 게 아니라 상품권을 팔고 돈 받으면 선수금 처리하고 진짜 그 상품권이 들어와서 물건과 교환될 때 매출로 인식해라. 상품권이 회수될 때. 그 다음에 입장료, 예술 공연, 축하연, 기타 특별 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입장료를 받았어요. 돈을.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인식하시래요. 입장권도 미리 팔잖아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원가회계편 보겠습니다. 자, 회피불능 원가란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가를 회피불능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준고정원가. 준고정원가란 얘기는 고정원가의 성격인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잖아요. 고정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준이라는 얘기는 변동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일정한 조합도 수준을 넘치면 관련 보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관련 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얘기. 원가 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그 범위를 넘어가면 총 원가가 변동하는 형태를 고정 원가인데 준 변동비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준 변동, 나머지는 이제 준 변동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변동은 이거잖아. 변동은 이건데 고정비의 성질을 갖고 있네, 이만큼.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 얘기. 그 다음에 제품 생산량,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합니다. 단위당 고정원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를 합친 금액. 거기다 제조 간접 원가를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그
그다음에 원가의 분류,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이 되면 직접 원가, 안 되면 간접 원가. 그다음에 관련 원가는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원가, 그다음에 고려 중인 대안 간의 차이가 있는 미래 원가. 얘가 가장 자주 나오는 형태네요. 고려 중인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미래의 원가를 말합니다. 기회비용, 기회원가도 엄청 자주 나오죠. 자원을 현재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즉 여러 대체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나머지 것들 중에 포기한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거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됩니다. 매몰 원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현재 또는 미래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거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기회원가 또 나왔죠. 자주 나오네요. 매몰 원가 또 나왔고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원가 명세서상의 기말 원재료 재고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즉 제조 원가 명세서의 틀을 다 외워야 되겠죠. 계산 구조가 직접 재료, 직접 농업이 제조 간접비를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 거기다가 기초 제품 더하고 기말 제품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거기다가 기초 제품 더하고 기말 제품 빼면 제품 매출 원가라는 얘기. 그래서 제조 원가 명세서의 기말 원재료 또는 기말 제공품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계산으로 푸는 문제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외웠던 구조, 재료비, 농업비, 제조비 합쳐 단기 총 제조 원가. 거기다가 기초 제품도 하고 기말 제품 빼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초 제품도 하고 기말 제품 빼서 제품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빼서 물어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가공 원가인데 기초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가 기초 원가,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가 가공 원가인데 계산 틀이 여기 제조 간접비, 총 제조 간접 원가의 50%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인데 80만 원이다. 그러면 총은 얼마냐? 160이다.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 그래서 직접 농업이 알려줬으니까 총 제조 간접 원가를 합친 게 가공 원가다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에 대한 얘기네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보조 부분 거를 제조 부분의 용역 비율에 따라서 제조 부분에만 직접 배분하는 방법. 가운데 끼어 있는 게 단계, 완전히 고려하는 게 상호. 그 다음에 예정 배분율 구하는 문제. 제조 간접 원가 예산 총액에서 배부 기준인 뭐 이게 만약에 시간이면 시간 전체를 하면 이게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나오고 그 배부 기준인 요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한 게 예정 배부액이 될 거고 여기를 보면 뭐 노동시간쯤 되네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나왔는데 과소 배부했대. 그러면 실제가 얼마겠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네요.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있고 실제 발생액이 있는데 배부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과대 또는 과소. 그래서 그걸 구해라. 실제 직접 노동시간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한 게 얘가 예정 배부 금액이고 실제 발생액이 이만큼이야. 그랬더니 음수가 났죠. 예정이 작고 실제가 많으니까 과소하게 배부됐다라고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의 배부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제조 간접비를 그 발생 부문 장소별로 분류 집계하는 절차가 부문별 원가 계산.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서 각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개별과 종합의 차이,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네요. 이 정도는 나오는 것 중에서는 수준이 좀 낮은 거죠. 개별 원가는 소량으로 주문하는 기업의 원가 계산에 적합하고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원가 계산이 정확합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를 계산하고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손품에 대한 문제 기초재고 제공품에다가 단기 착수해서 기말 제공품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완성이 됐을 텐데 이 완성 수량이 좀 작아 적게 나왔다. 그게 이제 공손 수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손 수량을 80개를 구했는데, 예, 여기서 보니까 정상 공손이 완성품의 8%가 정상 공손이라는 거야. 72개지. 그러면 공손 80개 중에서 70개가 정상 공손이니까 나머지 8개는 비정상 공손이다 라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생산지국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국세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씁니다.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부동산 임대하죠.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설업,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건설 현장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건설을 하는 저기 아파트 분양 건설 현장에서 그걸 사업장으로 하면 만들고 분양 끝나면 폐업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거고, 부동산 임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부동산의 소재지로 하고,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를 이용해서 재화를 공급하면 현금을 판매기에서 꺼냈을 때 자주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화의 공급. 부담하지 않고 하면 이거는 용역의 공급. 재화를 담보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 판매는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에 해당하고, 외상 판매 당연하겠죠. 돈 나중에 받는 거니까. 자가 공급과 개인적 공급은 재화의 간주 공급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의 경우에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시킵니다.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거를 장기간 할부해서 그 이자만큼 합친 120만 원이 전체 금액이라면 그걸 나눠 받는다. 그러면 120만 원이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될 금액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지만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보통의 영세율은 수출하는 건데, 그 다음에 토지의 공급은 면세고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이겠죠. 국외 공급.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즉 우리나라에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내국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사업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또는 외국 법인이면 저 나라에서 우리나라 회사에게 면세를 해주느냐, 영세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호 면세. 그러니까 네가 영세율 적용해주면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영세율,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영역 공급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지만 방금 나왔던 똑같은 얘기가 또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문구죠. 그 다음에 항공기, 우등고속, 이거 지금 다 과세 설명합니다. 면세종에서 면세되지 않는 거,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정선박, 고속철도, 과세. 그 다음에 조기 환급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계산한다. 당연하겠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그게 환급세액일 거니까. 그 다음에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에 조기 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수정 사유도 자주 나오네요. 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 수정 세금계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작성일은 계약 해제니까 그 계약 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한 세금계산서 덧붙여 적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또는 빨강색으로 적어라 라는 게 수정 세금계산서의 출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작성 연월일을 뭘로 할 거냐. 해제됐다? 계약 해제일. 전산세무 2급 파이널 특강 실무시험 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시험의 문제 형태는 일반 전표 입력 5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5개,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부속서류 작성, 그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 요거는 회계 1급하고 똑같죠.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거.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부속서류, 그 다음에 원천징수는 사원 등록에 인적사항 입력하는 거, 또는 급여자료 입력하는 거, 그리고 이행사항 신고 작성하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연말정산.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 2급에서 합격을 하시려면 요거 놓치면 안 되고 요거 놓치면 안 되겠죠. 나머지는 뭐 한 개 정도 틀려도 상관없겠는데,
그래서 메인 매출, 아니, 일반 전표에 출제된 형태들 좀 살펴볼게요. 처음부터 다 배우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 뭔가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을 샀어요. 그럼 뭐야? 단기 매매 증권이지. 중요한 거는 매입 수수료는 비용 처리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선납세금. 정기 예금이 만기가 돼서 원금 500만 원과 예금 이자인데 이자 소득이 49만 원, 이자 소득이 수익 잡고, 그런데 원천징수세액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자산 처리하래. 그게 선납세금이겠죠. 내가 원천징수 당하면 법인세를 미리 낸 거니까 선납세금. 내가 원천징수를 하면 예수금.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연합 자산처리, 이것도 선납세금, 법인세 미리 낸 거. 그 다음에 외화거래. 2월 10일에 차입한 단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2만 달러입니다. 이거를 보통예금에서 달러로 환전해서 돈이 나갈 거예요. 상환시 환율 줬고, 차입 당시 환율이 있으니까 차입 당시에 이 차입금이 차입 당시의 환율인 1,200원에 곱해져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나갈 때는 1,100원에 돈이 나가네요. 작게 나갔죠? 부채가 적어진 것보다 나가는 게 작으니까 외환 차익이 생겼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에 대한 얘기, 또 회계 1급에서도 볼 수 있는 얘기네요. 외상 매출금이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장부를 조회해서 자기의 대손 충당금을 찾으래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서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 잔액을 찾았더니 900이야. 갖다 써야 되겠지? 부족하죠? 그러면 대손 상각비. 이게 만약에 외상 매출금이 아닌 단기 대여금이다. 그러면 여기 이름이 기타의 대손 상각비.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거래 봅시다. 자기의 제품을 기부했대요. 제품 날아가는데 조교 8분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원가로 제거합니다. 내다 팔 때도 원가를 빼는 거니까. 그리고 기부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구매한 상품을 소모품으로 써버린대요. 상품 빼고 조교 8번 걸고 타계정 대체 소모품 B 제조부니까 500번대를 쓰시면 되겠네요. 타계정 대체가 자주 나오네요. 조교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이면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급여형이 퇴직급여였으면 좋겠는데 뒤집어졌다.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미지급금으로 계산된 참고의 임차료가 못 줘가지고 임차료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했대요. 이거를 보증금과 상계한답니다. 미지급금 빼고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을 줄이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하는 문제 나왔네요. 사채 발행되면 첫 번째 사채를 액면가 곱하기 사채 자수로 곱합니다. 필요 없이 그냥 액면 3,000. 돈 받았죠? 돈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싸게 발행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비싸게 발행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문제도 가끔씩 나오는데, 업무와 관련된 자산 취득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청으로부터 정부 보조금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보통 예금 통장에 이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50%가 상한 의무가 없다. 나머지가 있다. 3년 후. 그러니까 3년 후에 갚아야 되니까 부채를 만들고, 상한 의무가 없는 것은 정부 보조금은 이름을 치면 성격이 요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코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보통 예금, 정부 보조금 이렇게 쓰면 저 자산 밑에서 바로 다 빼는데 일부가 상환 의무가 있다니까 장기 차입금을 만들어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부 보조금 취득하면 그 자산의 차감 형태로 보고합니다. 보통 예금에서 차감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떤 자산을 취득하면 그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신주 발행 봅시다. 주식 발행하면 첫 번째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로 적습니다. 액면이 얼마냐? 5,000원, 주식 1,000주, 5천만 원. 두 번째, 발행가 곱하기 주식수로 돈 받습니다. 발행가가 8,000원짜리. 그 다음에 신주 발행비를 제외하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35,000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발행가 곱하기 주식수에 신주 발행비 빠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나머지를 채워요. 비싸게 발행했죠? 주식 발행 초과금. 싸게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또는 뭔가 단서를 붙일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갖다 씁니다. 그리고도 남으면 그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 그 정도가 나오니까 이건 아주 쉬운 얘기죠. 신주 발행비를 그냥 바로 여기서 줄이면 돼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 현금 배당 500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10%의 이익준비금을 설정하는 게 이제 상법이죠. 갖다 쓸 수 있는 재원은 2월 이익잉여금입니다. 코드번호 375번 중요해요. 갖다 쓰는데 현금 배당 당장 줄 수 없으니까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이익준비금 설정하고 요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현금 배당을 지급할 때 요거 빠지고 현금 나가고 그다음에 자기주식 문제 나왔네요. 자기주식 천주 처분한대요. 자, 자기주식은 취득할 때 돈 나가고 자기주식이에요. 이게 자산이라서 차변에 있는 게 아니라 자본의 차감 항목이라서 차변에 있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단기 매매증권인 것처럼 자기주식도 그냥 자산 취득한 것처럼 그냥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예요. 나가고 돈 주고 사왔죠. 팔아.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빼,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나서 돈을 받는데, 돈을 얼마 받냐면, 300주를 1,500원에 처분하니까 315만 원 들어왔죠? 나가는 자기 주식은 300이야. 둘 간의 차이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존재한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잔액이 존재한다. 그걸 먼저 제거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설명했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이 세 개는 뭔가 생기려고 할 때 반대쪽 애가 있으면 걔를 먼저 제거시키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 당사가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현금 배당을 받습니다. 현금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 하시면 돼. 그리고 주식 배당을 받으면 뭐 주식 받았다고 해서 여기다가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순자산 변동 없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상대방 회사가 우상주를 교부하는 것이니까 나에 대한 몫이 변동이 생긴 게 없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자기 회사 장부에 주식 숫자만 그냥 올려놓으면 돼요. 그럼 이제 단가가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매출 쪽에 제품을 팔고 할인이 생기면 매출 할인. 코드 쓸 때는 제품 코드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 매출의 매출 할인을 쓰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돈을 빨리 받으니까 너만큼을 할인해 주겠대요. 그래서 그때 쓰는 이름이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매입할 때는 매입 할인이겠죠. 자, 이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실 때 메인 매출 전표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하나를 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이렇게 열어놓고 하단에 보면 이쪽이 매출 쪽이고 이쪽이 매입 쪽인데 문제 1번을 읽고 나서 이거는 유형이 11번 과세구나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요걸 쭉 분개는 뭐 나중에 다 한꺼번에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51번 과세네. 그 다음에 얘는 17번 카드 과세네. 이렇게 해서 5개를 다 적어요. 만약에 이거 모르는 게 있다. 이거 모르는 거는 문제를 보나 마나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시작할 때 지문의 옆에다가 유형을 딱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숫자 잘 넣고 분개만 하시면 돼요. 숫자 잘 넣고 분개하는 걸 못할 사람은 없어요. 유형을 잘못 골라서 틀린 거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단에 분개를 뭘 잘못했거나 그래서 지금 저하고 할 때는 이걸 다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유형이 뭐냐를 잘 고르자는 얘기예요. 봅시다. 취득했죠.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쪽에서 찾아. 그리고 보니까 현금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내용물이 지금 현금 영수증 그림이 빠졌지만 세금 계산 과세가 되는 현금 영수증이겠지.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과세라고 유형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나머지 거를 한꺼번에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사왔냐? 기계장치겠지. 돈 준 것을 모르는 사람 없겠고. 그래서 현금 영수증 과세 현과. 그 다음에 원재료 수입했다.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유형 뭐야? 수입. 맞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회계 처리만 하시면 되겠지.
원재료에 대한 회계처리 생략하니까 수입의 경우에는 부가세 대급금만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 책방에서 사오고 전자 뭐 받았어요? 계산서죠. 면세. 그 다음에 도서 인쇄비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죠. 구매 확인서 나왔고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유형 발급했습니다. 발급. 그러니까 매출 쪽에 12번 영세.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선택하시고 제품이니까 제품 매출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화물 트럭에 타이어를 사와요. 매입이죠. 카드 결제했어요. 카드 과세. 그리고 차량 유지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니까 미지급금 처리하시고 카드사 걸고. 그 다음에 제품을 선물로 제공합니다. 이게 좀 어렵겠죠? 당사의 제품을 거래처에 줬으니까 간주 공급 중에 사업상 중에 해당합니다. 사업상 중에는 세금계산 발급 의무가 없는 과세거래야. 그때 쓰는 게 14번 건별이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시가니까 시가가 상단에 찍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단에 제품을 없앨 때는 원가를 제거해야 되고, 원가 제거, 그리고 적용 8번 타개정 대체 걸고, 그래서 그 금액만큼이 접대비니까 접대비라고 하시면 되겠다라는 게 나름 나오는 문제 중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간주공부의 과세표준은 시가니까 시가가 상단, 하단에는 원가 제거, 타개정 대체.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제공받았어요. 세금 계산서 받았죠? 51번 과세, 매입세 공제되는 거니까 복리후생비 처리하시고, 돈 나중에 주는 건 상거래 아니고 카드니까 거래처에 카드사 걸고 미지급금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이제 이론과 좀 접목된 문제니까 봅시다. 계약 체결하고 본사를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본사 신축하고 있으니까 매입세금 공제가 될 거야. 51번은 맞아. 그런데 이제 이 문제의 형태는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날짜가 9월 7일이고 중도금을 2월 7일에 한 번 주고 내년 7월 31일에 완공할 때 돈을 각각 줍니다. 이 거래가 지금 현재 얼마의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느냐. 이게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한다니까 지금 9월 7일에는 딱 요만큼만 끊어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 중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선급금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처리하는 거. 그거만 어디가 버렸냐? 넘어가 버렸네. 여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만 하고, 그 다음에 계정과목 명칭은 중간 지급 조급 공급이니까 그거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팔았죠. 매출 세금 계산서 유형 11번 계약금을 지급받은 적 있으니까 선수금 빼고 나머지를 외상.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제품을 공급했죠. 영세율 12번 영세. 구매 확인서니까 영세율 구분 세 번째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그 다음에 잡지를 구독 중인데 잡지가 면세인지 몰라도 뭐 나왔어요? 계산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면세하고 도서 인쇄비 처리하시면 되겠죠. 유형만 잘 고르면 혹시 이제 밑에 분계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아까처럼 뭐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처럼 공급 금액을 얼마 하는지도 나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유형만 고르면 거의 80%, 90% 이상 다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생산부서 직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회식을 하고 우리 직원이에요. 복리후생 비정진 성격으로 쓰는 거네요. 카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카드 과세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복리후생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없는 비사업자한테 물건을 팝니다. 현금 팔고 현금 영수증 발급이니까 현금 영수증 과세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년간 광고 용역 체결하고 전자 세금 계산 수치 51번 과세, 그리고 광고 선전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나오면 유형을 빨리 다 찾아 놓고 그 다음에 유형 선택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공급가에 그 다음에 거래처 밑에 하단의 분계만 잘 맞추시면
틀릴 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가가치세 편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 그 중에 하나 나오겠죠. 대손이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이든 신용카드든 거기다가 이제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고 가산세 계산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결산정리 분기에 나오고, 원천징수 중에서 사원 등록 메뉴에 인적사항 등록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해서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까지가 어디가 뭐가 출제될지는 이제 한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내용까지를 다 포함해서 강의하기에 너무 시간이 기니까 이거는 유튜브에 보면 최대리 전산 세무회계에 가장 최근에 기출문제 있으니까 이 분야는 꼭 한번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 번씩만 살펴보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저하고는 가장 중요한 원천징수 연말정산에 대한 중요한 핵심 사항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출제가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입니다. 외워야 될 거 정리해 드릴게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입금, 나머지 주택자금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흔하지 않으니까 요 5개는 이제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첫 번째 필수 암기사항이 여기 이제 해당 내용을 먼저 보면, 보험료는 본인이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하는 거예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보험료를 지출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교육비도 본인이 기본 공제 대상자를. 그런데 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것도 있고, 기본 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비는 본인이 지출이에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본인이 지출할 수도 있고, 기본 공제 대상자가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요걸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비는 직계 존속은 안 된다. 장애인 특수 교육비가 아니면 교육비는 직계 존속 안 되고, 신용카드는 형제 자매는 안 된다. 라는 것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되는 보험료, 되는 교육비, 되는 기부금, 되는 의료비를 입력을 할 텐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원래 소득금액 제한도 있고 나이 제한도 있는데 뒤에서 따로 볼 건데요. 일단 그 제한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소득금액 제한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의 뜻은 종합소득금액, 비과세, 분리과세 뺀 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다 합친 겁니다. 소득금액이에요. 소득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득에서,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인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게 근로소득금액, 그 뒷자리에 있는 금액의 합계가 100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이면,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사람당 최소한 먹고 사는데 생명의 숨통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는, 100만 원 정도면 숨통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한 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좀 안 맞죠? 얘가 예전에 한 명당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로 보니까 100만 원 정도가 삶에 필요한 돈인데 이것보다 못 벌어?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벌면 그냥 네 돈 갖고 네가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이면 100만 원을 공제해 줬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15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이제 최저로 사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돈이 15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추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150만 원 이하인 사람까지 해주는 게 맞죠. 그래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근데 법을 고칠 때 요거를 올려주고 요거를 150이라고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총 급여에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포함시켜 주겠다. 이게 뭔 말이냐. 총 급여가 150이면, 즉 근로소득이 150이면 근로소득 공제가 필요경비가 70%니까 30%가 근로소득 금액이 돼요. 저것의 30%가 15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뭐하고 일치되는 거야? 얘하고 일치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를 150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150으로 맞춰주겠다. 그런데 왜 근로소득자만 그렇게 하느냐. 다 같이 그냥 여기를 통째로 150으로 올려줬으면 딱 좋잖아요. 그럼 이런 문구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다른 거는 그냥 여기 그대로 100 놔두고 여기를 150으로 올려줬으니까 근로소득자에게만은 150으로 일치시켜 주겠다고 해서 이런 문구가 붙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추후에 법이 바뀌면 얘가 150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겠죠. 개정된 과정에서 뭐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가 100이고 100이었을 때는 이런 문구가 필요 없는데 여기가 100이고 여기를 150으로 늘려줬어? 공제가? 그럼 다른 것도 다 필요 없이 여기가 150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근로자만 150으로 맞춰주겠다. 그 말이 총급여 500이란 뜻입니다. 총급여 500이면 근로소득 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이 5, 3, 15, 150이니까. 그래서 요 문구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간소득 금액 합계할 때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다 합치는 거 맞고 금액 기준은 100이에요. 근로소득만 있을 때가 150인 거고 여기 근로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이게겠죠. 분리과세 되는 건 빼니까 분리과세 되는 게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게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분리과세 됩니다. 없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복권 당첨금 분리과세 됩니다. 무조건 없는 걸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출제를 할 겁니다. 그걸 빼가지고 100이 되는지.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면 60세 이상 끌고 올라갑니다. 요 정도 나이가 되시면 놀아도 되는 나이. 20세 이하면 공부해야 될 나이. 그게 형제 자매라면 어리면 20세 이하, 많으면 60세 이상. 그리고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면 풀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소득 요건이 뭔지, 소득 요건은 100만 원, 그 다음에 그게 근로소득이면 금액 50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이는 60세 이상, 20세 이하.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원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돼요. 나이 요건도 충족을 해야 돼요. 이게 대원칙이야.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보험료는 예외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 봐줄 이유가 없어. 그런데 잘 보니까 이쪽에 나이가 싹 다 제거됐죠? 나이 따지지 않겠대. 그래서 보험료를 뺀 나머지 거는 나이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죠? 보험료를 뺀 나머지는 나이 제한이 없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보험료는 기본에 충실하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나이 제한이 없다. 그런데 소득 제한은 다 있잖아. 근데 소득 제한이 딱 하나 없는 게 있어. 아, 의료비는 소득 제한도 두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왜?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프니까. 아프니까 나라가 뭐 꽃다발을, 화환을 보내주지 못한 망정. 아픈데 돈 번다고 해서 의료비를 공제해주지 못하면 안 되겠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나이 제한, 소득 금액 제한이 기본이고 그 기본에 충실한 건 보험료. 그런데 나이 요건을 푼 것들은 풀어야 되는 이유가 있긴 해요. 교육비는 나이 조건을 걸어버리면 대학생이 교육비 공제가 안 되거든. 또 기부금은 뭐 착한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는 많이 써라. 그래야 상대방의 과세소득이 포착되니까. 이렇게 해서 생긴 제도지만 따지지 말고 그냥 나이는 다 풀었다. 보험료는 기본에 충실하다. 그리고 의료비는 아프니까 소득도 풀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걸 모르고 출발하면 뒤에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건 반드시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는 애가 직계전속의 교육비, 형제자매 신용카드란 뜻입니다. 이 정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봅시다. 중요한 것들만 정리하고 갈게요. 보장성 보험에서는 보장성 보험이 어려운 게 없지. 저축성이 아니면 되는 거지. 그냥 보장성만 하면 돼. 그 다음에 그게 일반이냐 장애인이만 구분하고 그것이 얼마를 공제받는지는 우리가 아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계약자가 누구냐? 계약자가 나고 피보험자가 상대방이거나 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보험료는 기본에 충실합니다. 나이 제한도 있고 소득교육 제한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예요. 괜찮지. 근데 누구를? 피보험자를 본인이 나로 해. 상관없어요. 배우자로 해. 부양가족으로 해. 다 나이 제한, 소득금액 제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배우자는 나이 따지지 않아. 왜냐면 집에서 일하니까 노는 애가 아니잖아. 자, 그런데 이제 어렵게 나오면,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면 이 사람은 나이 제한, 소득금액 제한에 걸린다는 얘기야.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어요. 이 사람이 나이 제한이나 소득금액 제한에 걸리지 않고 본인이 피보험자거나 이 상대방이 피보험자도 상관없겠다라는 것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배우자는 소득금액 제한 받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제한을 적용받는데 나이 제한은 없어요. 원래부터 배우자는 나이 따지지 않으니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도 있고 소득금액 제한도 다 받아요. 여기 있는 사람, 이 계약자든
피보험자들. 그래서 보험료는 기본에 충실하다. 나이 제한, 소득 금액 제한 다 있고, 배우자는 원래 나이 제한이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봅시다. 초등학교, 유치원, 초, 중고, 본인만 대학원이에요. 지금 직계 비속 등이라고 그랬죠. 대학원은 본인만. 그 나머지 가족들은 대학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초, 중고, 어린이집, 유치원의 학원 및 체육시설. 거기에 지급하는 급식비,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초중고, 여기는 초중고 유치원, 여기는 초중고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떼금. 그 다음에 여기는 중고 교복 구입비인데 한 명당 50만 원. 이 숫자 기억해야 되겠죠? 교복이 요즘에 얼마쯤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꽤 비싸요. 그래서 교복은 한 50만 원 정도 있어야 사나 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지? 제가 뭐 교복을 사본 적은 없으니까. 50만 원이에요. 60만 원의 교복을 구입하면 공제가 가능한 교육비는 그냥 50까지인 거야. 됐죠?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그 다음에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의 체육시설에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과정의 수업료 특별활동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책 사는 거. 이런 것도 눈에 잘 안 들어올 텐데 좀 더 정리할 거예요. 초중고에서 현장 체험학습비, 이거는 1인당 30만 원. 자, 현장 체험학습 30만 원이에요. 초중고예요. 30.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취약전 아동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취약전 아동의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공제받습니다. 취약전만.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애들, 뭐 태권도 학원 다니는 거. 근데 초등학생이 학교 갔다 와서 피아노 학원 다니는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제에서 제외되는 교육비는 직계 존속 안 된다고 했었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가능하지만 거의 출제된 적 없으니까.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되지 않습니다. 딱 누구만 빼고 취약전 아동만 빼고. 기억하셔야 될 금액. 교복은 50만 원, 방과 후 아니지 현장 체험학습 30만 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취약전 아동만 가능하다. 자, 그것을 이제 싹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암기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봤더니, 보세요.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식 밥 먹는 거잖아. 학교에서 책 사는 거지. 교과서.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 30만 원 기억하시고, 교복 50만 원 기억하시고, 방과 후 학교의 수업료, 뭐 도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를 따져보니까 시험에서 크게 출제되는 범위는 여기에요. 여기. 고등학생은 다 되는구나. 급식비, 학교에서 산 교과서, 현장 체험학습 30, 교복 50, 그다음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도서, 학교에서 사건, 학교 외사가 다 된다. 중학생 다 된다. 초등학생이 하나가 딱 안 되는 게 있다. 다 된다. 하여간 다 돼. 30, 50 잘 기억하고 여기에 지문 나오면 다 된다. 그런데 딱 한 개가 안 된다. 초등학생의 교복 구입비가 안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왜 초등학생의 교복 구입은 안 될까? 자, 초등학교는 거의 다 교복 안 입죠. 교복 입는 데가 누군가 잘 생각해봐. 유명 사립학교, 요런 데만 교복을 입어. 그래서 못 해주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내용이 복잡하지만 우리가 출제 범위 가능한 데서는 초, 중, 고야. 다 된다니까? 현장 체험학습도 다 되고 교복도 다 돼. 30, 50. 하지만 교복만 초등학생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 취약전 아동은 밥 먹는 건 되고 나머지 쭉 안 되고 수업료 되고 이것까지는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저 위에 설명드렸던 걸 표로 정리한 건데 그냥 딱 우리가 이걸 언제 다 암기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다 되는데 초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만 안 된다. 금액 조심하시고 30, 50 조심하시고 교복은 한 50만 원 정도 하는구나. 그 다음에 현장 체험학습은 30만 원 정도. 자, 그 다음에 의료비 보겠습니다. 의료비는 전제는 다 이미 기억하셔야 돼요. 아프니까 나이 따지지 않고 속도 따지지 않아요.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여기도 당연히 해주는데 왜 안경 구입비를 해주냐면 안경이 싸요? 라섹 수술이 싸요? 그게 훨씬 비싸잖아. 그건 해주거든, 의료비를. 근데 그거 하기 싫어서 안경 산 사람은 안 해주면 또 그게 형평이 벗어나니까 안경도 적당하게 사면 한 50만 원 정도 하나 봐요. 그렇지만 조금 저처럼 나이가 된 사람은 뭐
위와 아래가 다른 뭐 그런 렌즈는 좀 비쌀 수도 있는데 그냥 보통 어린이들이 쓰는 시력 보정용이에요. 선글라스가 아니라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0이라는 숫자, 교복 구입, 안경 구입 50, 그 다음에 거의 잘 나오지 않는데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애 낳았을 때 출산 1회당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의료비에 해당하더라. 됐죠? 그래서 주로 잘 안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지. 미용, 성형을 위한 뭐 쌍꺼풀 수술, 성형 수술 이런 것들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이에요. 건강 검진이 아니라 증진을 위해서 먹는 의약품, 건강 보조식품이겠죠. 그게 뭐 한약이 됐건, 한약도 아파서 먹는 한약은 되는데 몸보신용으로 먹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건강 기능식품 하는 거, 이것들은 약사법상의 의약품이 아니니까 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경 구입비 50만 원 기억하시고, 대전제는 나이 따지지 않고 소득 따지지 않는다가 더 우선순위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신용카드죠. 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를 잘 구분하시면 되겠죠. 개인 사업자면 사업소득, 법인이면 회사의 비용을 내 카드로 썼다. 그 회사의 경비지 내가 공제받을 금액이 아니잖아. 그래서 안 되고, 비정상적인 건 당연히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중고자동차를 사요. 중고차는 봐주겠다. 그런데 이걸 왜 봐주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취지가 이거죠. 신용카드를 써서 이쁜 게 아니라 저 상대방한테 신용카드를 써라. 그럼 내가 쟤를 때려잡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자꾸 신용카드 잘 안 쓰고 현금거래 하나가 새 차야 뭐 다 대기업이니까 해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해줬는데 금액이 구입 금액의 10%만 해주겠대요.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좀 비싸니까 그런가 봐요. 중고자동차는 딱 10%만 카드 쓴 걸로 봐주겠다. 중고자동차, 새 차 말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배제되는 거, 뭐 보험료. 제가 본서 강의할 때 이런 설명 드렸잖아요. 카드를 쓴다고 해서 공제해 준 이유는 내가 이뻐서가 아니야. 저 상대방을 때려잡고 싶어서 그래요. 쟤들이 신고를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이런 건강보험이면 어디냐? 공단이잖아. 이런데 내 보험료를 왜 해주겠냐? 당연히 안 해주지. 교육비, 수업료 이런 걸 왜 해주겠어? 애들이 빼먹을 애들도 아닌데.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이런 것도 해줄 필요가 없죠. 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뭐 국세. 나라에다 세금 낸 걸 뭐로 해주겠냐? 전기세는 한국전력공사, 수도공사, 가스공사, 전화, 한국통신. 이런 애들이 빼먹을 애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도 안 해주고 텔레비전 시청료도 안 해주고 뭐 도로 통행료도 안 해주고 가끔 나오는 것들 때려잡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리스료,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어떤 자산을 샀다, 차를 샀다. 그런데 중고차는 아까 10% 해주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 상환에 다 금융기관이잖아. 다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안 해주겠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이 이거죠. 이제 중복공제가 가능한가 안 하는가. 자, 원래라면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카드 공제를 받지 않는 거고,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카드가 공제가 되는 것이면 되는 거고,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중복으로 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질병치료의 의료비니까 의료비 공제가 되는 건 당연하죠. 의료비 공제를 받았으니까 이걸 카드로 쓰면 안 해줘야 되거든. 안 해줘야 되는데 해준대요. 해준다는 얘기는 저기 의료 집단은 제 생각입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자꾸 현금을 써서 과세소득을 누락하는 집단 속의 하나라고 찍힌 집단이에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제가 좀 어려운 건 아니지. 좀 전까지 하면 어디 가서 쌍꺼풀 수술하면 이게 카드면 250이고 현금이면 막 200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뭐 하겠어? 왜 그러겠어요? 현금 받고 신고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국세청이 알아. 그래서 쌍꺼풀은 원래 의료비가 안 되지. 의료비가 안 되는 것을 해주는 건 당연한데 되는 의료비까지도 해주겠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볼 때 이런 의료기관은 카드 사용해서 때려잡고 싶은 집단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의료기관은 공제가 되는 의료비도 카드 공제,
안 되는 의료비는 당연히 카드 공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설학원의 교육비예요. 취약전 아동이 아닌 뭐 예를 들면 초등학생, 중학생의 사설학원,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의 교육비는 교육비가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공제를 해주는 건 맞지. 카드로 쓰면. 그런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은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가기 전에 피아노 학원 다니는 거. 자, 교육비 공제가 됐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안 해주는 게 맞죠. 그런데 해주겠대. 자, 요거는 또 뭔 일일까? 요거 지금 해주는 것은 때려잡고 싶은 집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려잡고 싶다. 그게 뭐야? 집 앞에 있는 뭐 아파트 상가에 있는 조그마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피아노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돈을 현금만 받고 신고를 안 하더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교육비 공제해주고 카드도 해줄 테니까 그런 데 가서 카드 좀 써라 이런 얘기예요. 때려잡고 싶다. 아, 찍힌 데구나. 예? 취약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과 체육시설은 일단 찍혔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의 교복, 초등학생 안 된다고 그랬어요.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공제 받습니다. 그러면 교육비 공제를 받으니까 안 해주는 게 맞죠? 근데 해주겠대요. 야, 그러면 얘도 찍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응? 어디 뭐 교복 파는 매장들 있죠? 아, 저기는 카드를 쓰면 교복 구입비 50만 원이라고 그랬죠? 교복도 되고 카드도 되니까 아, 얘도 때려잡고 싶은 쪽에 걸려있는 의료기관과 똑같은 집단이구나. 사설학원, 교복 파는 사람, 의료기관. 이 세 개가 국세청에서 보는 때려잡고 싶은 집단.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가 되니까 당연히 카드를 안 해주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원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배제되는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금융보험기관들은 때려잡고 싶은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는 보험이 됐건 안 되는 보험이 됐건 카드 쓰지 말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중요한 금액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중복공제까지를 이렇게 잘 숙지를 해야 이제 지문에 딱 나오는 걸 보고 안 되는 거 체크하고 되는 것만 싹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처음 정리한 것부터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몇 개가 출제될 거니까 가기 직전까지 요거는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파이널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대리였습니다.